우선 교육에 앞서서 오늘 교육을 수강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메가피 설치나 뭐 관리 운영, 그리고 뭐 제품 배포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가상화 플랫폼에 대한 이런 이제 그 지식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어플라이언스와 EPO 서버 간의 이제 뭐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교육에서 저희가 별도로 다루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가능하시면 이제 주위 동료분들이나 뭐 이렇게 회사의 이제 그 선배님들한테 이제 좀 도움을 받는 쪽으로 좀 알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교육은 이제 이러한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DLP에 대한 그 간단한 이제 뭐 정의라던가 DLP 제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DLP의 이제 정책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제 뭐 DLP에 대한 이제 구성, 네트워크 DL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이제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하는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Q&A를 갖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 DLP가 뭔지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아마 다 들어는 보셨을 거고, 최소한 뭐 대충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제품인지는 아마 아실 거라고 이제 믿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LP는 간단하게 이제 민감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해주는 뭐 프로세스 또는 제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메가피에서 제공하는 DLP 솔루션은 크게 이제 엔드포인트 DLP하고 네트워크 DLP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DLP는 이제 클라이언트 PC에 이제 에이전트 방식으로 설치가 되는 제품이고요. 네트워크 DLP는 이제 뭐 어플라이언스죠.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네트워크나 이제 서버 형태로 이제 구성이 돼서 그 조직의 네트워크에 대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움직이는 이제 민감 정보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이나 차단을 수행하는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DLP에 대한 이제 그 구성, 설정 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DLP는 이제 엔드포인트 제품과 네트워크 DLP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엔드포인트 DLP는 지금 이제 DLP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모듈하고 디바이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모듈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분류가 됩니다. DLP 엔드포인트는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하는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이고, 디바이스 컨트롤은 이제 매체 제어, 이제 뭐 USB라든지 뭐 그 PC에 이제 외장으로 연결되는 장치 또는 이제 내장에 연결되어 있는 장치에 대한 이제 통제를 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모듈이 되겠고요. 일단 OS에서 지원하는 OS는 이제 윈도우하고 맥OS 이렇게 두 가지 OS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DLP 같은 경우에는 DLP 프리벤트, DLP 모니터, DLP 디스커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제품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프리벤트는 일단 이름에서도 나와 있듯이 실제로 이제 제어, 통제하고 차단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지원하는 장치고요. 그리고 모니터는 이제 트래픽에 대한 모니터링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차단을 수행하지는 않고 떠한 데이터들이 지금 네트워크에 흘러다니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디스커버는 어플리케이션 서버 형태로 이제 구성이 돼서 이제 지정한 뭐 저장소, 파일 저장소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같은 이제 그런 지정된 그 위치에 대한 탐색을 이제 수행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제 디스커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OCR 레드온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파일에 대한 이제 DLP 스캐닝도 이제 지원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밑에 맨 마지막에 이제 써놓은 그 글이 뭐냐면은 이제 엔드포인트 DLP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용 DLP와 맥OS용 DLP에 이제 그 지원하는 규칙에 일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윈도우를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드릴 것인데 여기에 이제 대비해서 맥O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DLP 제품의 이제 구성도로 제가 이제 준비를 해본 장표인데 지금 이제 조직의 이제 구성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좌측 화면에 이제 좌측 부분에 DLP 엔드포인트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쪽으로 해서 DLP 디스커버 그리고 여기 마우스 포인터가 제가 포인터를 잠깐만 좀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엔드포인트를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디스커버 여기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또는 리포지토리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이제 웹 게이트웨이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DLP 프리벤트 그리고 이메일 게이트웨이, 메일 게이트웨이와 연결이 되어 있는 또 이제 프리벤트는 이제 웹하고 메일 이렇게 두 가지의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위치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이제 DLP 모니터. 네. 그리고 요 전체적인 DLP를 전부 다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이제 EPO 관리 콘솔이 이렇게 있습니다. EPO를 통해서 이제 모든 엔드포인트 DLP나 네트워크 DLP를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온프레미스 EPO뿐만 아니라 엔비전 EPO 이제 메가피에서 세카스 형태로 제공해주는 이 사스 방식의 엔비전 EPO에서도 엔드포인트 DLP와 네트워크 DLP를 모두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 장표는 이제 엔드포인트 DLP의 작동 방식을 이렇게 도표로 한번 좀 이제 발췌를 해봤는데 이 내용들은 이제 모두 그 프로덕트 가이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하고 내용들 역시 프로덕트 가이드 내용들 발췌를 했고요.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냥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메가피 제품들은 이 EPO 서버를 통해서 다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모든 구성의 중심에는 EPO 서버가 있다는 부분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드포인트 제품은 이제 클라이언트 PC, 주로 클라이언트 PC에 이제 설치가 되는 제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랩탑이나 워크스테이션, 여기에 이제 에이전트 방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온라인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오프라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미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온라인이라는 거는 EPO 서버와 통신이 되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은 이제 뭐 원격지에 있다든지 아니면 네트워크가 다른 대역에 있어서 EPO 서버와 직접적으로 통신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얘기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상 데스크탑들도 있죠. VDI나 뭐 원격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DLP 엔드포인트를 설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EPO 관리 서버에서는 이제 모든 정책이나 이런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설정 등을 이제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정책을 클라이언트로 이렇게 배포를 하게 되고 엔드포인트들은 이 배포받은 정책을 가지고 이 정책에 대한 이제 그 제어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 정책이 잘 이렇게 업데이트되고 반영되겠지만 오프라인이라고 해서 정책이 동작을 하지 않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한번 배포받은 정책은 EPO 서버가 연결이 끊기더라도 계속 그 정책이 유지가 되면서 수행이 되기 때문에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라고 해서 DLP 정책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놨는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엔드포인트 DLP에서 그 사용할 수 있는 그 규칙들의 목록인데 이게 이제 보통 텍스트로만 되어 있으면은 한눈에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한번 그냥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에서는 요 각각 규칙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다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은 어떠한 내용인지 정도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모든 세부 규칙에 대해서 모두 다 이렇게 깊게 다 다뤄보기에는 좀 시간 관계상 부족하기 때문에 요 각각 규칙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각자 그 회사에서 테스트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부분은 저에게 이 교육 이후에 따로 연락이나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이제 지원해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엔드포인트 DLP에서는 요 데이터 보호라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매체 제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탐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DLP 디스커버에서 잠깐 말씀드린 부분과 이제 유사한 동작을 하는 이 기능인데 네트워크 DLP의 DLP 디스커버는 이제 네트워크 레벨에서 저장소에 대한 탐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 엔드포인트 DLP에서 제공하는 탐색이라는 거는 그 DLP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는 로컬 클라이언트의 파일 시스템에 대한 탐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메일에 대한 이런 파일들, OST나 PST 파일들, 그리고 파일 시스템이죠.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하드 디스크나 이런 이제 그 스토리지에 대한 이제 탐색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엔드포인트 DLP의 이제 윈도우용 버전과 맥OS 버전의 기능 차이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 상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보셨던 요 상세 기능 항목 대비 윈도우즈 버전은 이제 전부 다 지원이 되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그에 반해서 맥O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기능들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객사 POC를 하시거나 이제 뭐 제안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서 이렇게 제안을 하셔야 나중에 이렇게 뭐 오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엔드포인트 DLP는 이러한 이제 프로세스와 이제 드라이버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프로세스 목록에 대해서 뭐 지금 바로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설치를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뭐 고객사 요청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필요에 의해서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이름들을 확인하셔야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메가피에서 문서 형식으로 다 제공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보셔도 되고 구글에서 이제 검색을 통해서 DLP가 사용하는 이제 프로세스 목록 등 목록이나 드라이버 등에 대한 내용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DLP에 대한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엔드포인트 DLP고요. 지금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DLP 프리벤트 그리고 이제 DLP 모니터 이렇게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LP 프리벤트는 이제 크게 웹 프로텍션하고 이제 이메일 프로텍션 이렇게 두 가지 동작 방식이 있는데 어, 구성상 차이라고 하면은 이제 웹 프로텍션 같은 경우에는 웹 프록시 서버와 연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메일 프로텍션, 이메일 프로텍션은 이제 이메일 MTA라고 이제 부르는 보통 이제 메일 게이트웨이와 연동이 필요하게 됩니다. 구성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일단 엔드포인트 PC에서 웹 프록시를 통해서 인터넷을 나가게 되는 이런 이제 일반적인 이 구성에다가 이 웹 프록시 서버의 ICAP 서버 설정을 통해서 DLP 프리벤트로 나가는 인터넷으로 나가는 데이터에 대한 검사를 수행을 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번호대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엔드포인트 PC에서 웹 프록시 서버를 거쳐서 인터넷으로 나가는 이 구간에 대해서 웹 프록시에서 DLP 프리벤트 서버로 ICA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제 전송을 하게 됩니다. 넘겨주게 되면 DLP 프리벤트 장비에서 전달받은 데이터가 민감한 정보를 포함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한 다음에 요 통과 여부 아니면 차단 여부를 웹 프록시로 다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웹 프록시는 DLP 프리벤트에서 전달받은 그 내용에 따라서 이것을 인터넷으로 내보내게 될지 아니면 차단을 하게 될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차단 그리고 이제 허용이나 차단은 웹 프록시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차단에 대한 이제 근거를 제공을 하는 게 DLP 프리벤트 장비의 역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클라이언트 PC에서 프록시를 통해서 나가는 데이터를 이제 2번 여기 이제 DLP 프리벤트로 넘기게 되고요. 그리고 프리벤트에서 검사를 해서 다시 그 결과값을 프록시 서버로 다시 전달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4-A는 이제 인터넷으로 그냥 허용이 돼서 나가는 거고 4-B는 차단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허용이 되더라도 그 내용의 내역에 대해서는 EPO로 전달이 돼서 EPO를 통해서 그 내역들 인시던트라고 이제 부르는 그 DLP의 그 내역들을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메일 프리벤트, 이메일 프로텍션 같은 경우에도 구성상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엔드포인트 PC에서 이메일을 발송을 하게 되면은 이제 MTA 서버, 메일 익스체인지 서버를 통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보통 나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 구성이라면 이제 프리벤트를 연동을 하게 되면은 이 MTA 서버에서 프리벤트로 이 이메일의 내용에 대한 이제 검사를 이제 보내게 되고요. 그럼 이제 그 검사 결과에 대한 내용이 헤더 값으로 추가가 돼서 다시 MTA 서버로 이제 반환이 됩니다. 그럼 이제 MTA 서버는 그 추가된 헤더 내용을 보고 이것을 인터넷으로 이제 그 메일을 그대로 이제 발송을 하게 될지 아니면 차단을 하게 될지 뭐 격리를 시킬지 기타 이제 그 지정한 대응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내역에 대해서는 또 이제 EPO로 다시 이 전당이 돼서 또 인시던트로 또 이렇게 저장이 돼서 또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요 링크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링크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이 이제 메가피에서 제공하는 프로덕트 가이드 부분이고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그 후에 요 자료를 이제 전달을 드릴 건데 요 링크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더 보다 상세한 내용을 이제 메가피 프로덕트 가이드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DLP 모니터입니다. 이 모니터는 이제 DLP 프리벤트와 약간 이제 구성의 차이가 있는 제품이고요. 프리벤트는 이제 게이트웨이, 실제로 외부로 나가는 관문에 연동을 시켜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반해 모니터는 이제 게이트웨이가 아닌 네트워크 스위치, 그래서 그 조직의 네트워크 영역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앞에 프리벤트는 이제 게이트웨이에 연동을 했던 반면에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라우터나 이제 스위치 이런 스위치죠 스위치 연결을 하는 이렇게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요거 이제 플로우는 이제 클라이언트 PC에서 뭐 특정 이제 액션을 할 때 스위치를 통해서 대상 시스템으로 뭐 파일이 이동한다든지 데이터가 이제 이동을 하는 이런 이제 구성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면은 모니터를 연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클라이언트 PC에서 스위치를 통해서 이동이 되는데 요 스위치에서 이제 스팬이나 뭐 포트 미러링 같은 이런 그 패킷 복제를 통해 가지고 요 내용을 DLP 모니터 장비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DLP 모니터 장비는 이 전달받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을 해서 여기에 DLP 정책에 위반되는 뭐 파일이나 내용이 있는지를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 검사 결과를 이제 EPO로 다시 전달해서 인시던트로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 그런 구성입니다. 이제 네트워크 레벨에서 동작하는 장비다 보니까 이제 지원하는 프로토콜이 이렇게 목록이 제공이 되고요. 여기 이제 별표가 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별표가 쳐져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콜의 이제 버전이라든지 특성에 따라서 일부 이제 기능에 좀 제약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첨부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더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요 밑에 있는 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스위치를 통해서 전달받은 트래픽을 이제 검사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암호화가 돼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SMB 같은 경우에는 낮은 버전에서는 암호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SMB 1.0 낮은 버전에서는 그냥 이제 내용 탐지라든지 이제 모니터링이 잘 되는데 암호화가 되는 경우에는 이 내용이 정상적으로 모니터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이제 DLP 디스커버에 대한 내용입니다. 디스커버는 이제 그 네트워크 스위치라든지 메일 게이트웨이, 뭐 웹 게이트웨이 같은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약간 독특한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는 DLP 제품이고요. DLP 디스커버는 일단 어플리케이션 서버로 구성을 하는 제품입니다. 그 이제 윈도우 OS에 이 DLP 디스커버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설치를 해서 지정한 이제 리포지토리, 지정한 파일 서버, 지정한 뭐 DBMS에 대한 이제 그 DLP 검사를 수행하는 이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지원하는 뭐 파일 리포지토리에 대한 이제 정보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원하는 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 내용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용 DB들은 다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최근에 이제 좀 작은 규모에서 많이 쓰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에 대해서는 또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그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서 좀 자세히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디스커버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케줄링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지정한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지정한 그 저장소에 대한 이제 검사를 이제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문서, 어떤 유형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이제 미리 해놓고 마치 이제 백신이 그 수동 검사를 하듯이 요런 개념으로 이렇게 동작하는 제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EPO 서버, 이제 DLP에서 탐지되거나 뭐 차단되거나 하는 모든 내역, 그리고 뭐 정책에 대한 설정, 그리고 뭐 기타 이제 구성들을 모두 관리할 수 있는 이제 EPO 서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DLP에 대한 제어나 이 배포나 이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DLP 확장에 대한 이제 설치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EPO 메뉴에서 소프트웨어 확장 메뉴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DLP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이라는 확장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맨 앞에 기본적인 EPO 설치라든지 이제 운영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이제 보유하고 계신 이제 그랜트 넘버나 이제 NFL 라이선스를 통해서 메가피 이제 프로덕트 다운로드 사이트에 이제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DLP 제품을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 확장 파일을 EPO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시고 DLP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설치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은 이런 이제 DLP 항목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설치한 DLP 확장에 대한 버전 정보도 표시가 되고요. 요 옆에 보시면 이제 기타 그 같이 설치되어 있는 모듈들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설치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EPU 메뉴를 눌렀을 때 데이터 보호라는 요 카테고리가 생성이 됩니다.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성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은 요 데이터 보호 아래에 이렇게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는 이런 DLP 관련 메뉴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네, 이제 그 확장을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엔드포인트 DLP는 이제 클라이언트에다가 배포를 해야 될 이제 그 DLP 패키지도 이제 리포지토리에다가 체크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윈도우용과 맥OS용 이렇게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 쳐놓은 것처럼 메가피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 패키지 파일 이게 뒤에 이제 OS가 없는 거는 그냥 윈도우용이고요. 맥OS 같은 경우는 뒤에 이렇게 for macOS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포지토리 보시면은 이 패키지가 어떤 유형인지, 버전이 무엇인지, 뭐 체크인은 언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요 화면은 이제 윈도우용 DLP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엔드포인트 PC에서 볼 수 있는 이제 DLP 콘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DLP에 대한 이제 이런 정보에 대한 표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스캔 같은 작업을 또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탐지대 내역에 대한 이런 목록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에이전트에 대한 버전 정보 그리고 EPO 서버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DLP 에이전트가 정상적인 조건에서 잘 실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적용받은 정책의 이름 적용받은 뭐 설정에 대한 이름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정보를 봐야 되는 이유는 이제 EPO 서버에서 관리자가 지정한 정책하고 이 정책에 대한 리비전 아이디가 정상적으로 엔드포인트가 잘 적용을 받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EPO에서는 정책을 적용을 분명히 했는데 엔드포인트에서 적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발생을 하죠. 그럴 때 보시면은 정책 반영이 제대로 안 됐다던가 아니면 뭔가 이유에 의해서 정책이 적용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엔드포인트가 지금 이제 관리자가 적용한 정책을 정상적으로 잘 받았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자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 메뉴를 들어가는 방법은 요 트레이 아이콘, 윈도우 우측 하단에 있는 요 트레이 아이콘 방패 모양이 있는 요 메가피 아이콘에서 이제 기능 관리에서 DLP 콘솔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요 콘솔 창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네, 요 통보 기록 메뉴를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DLP 에이전트가 이제 탐지한 내역들이 이렇게 쭉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 중앙에 보이시는 이 회색 화면은 실제로 클라이언트 PC에서 팝업이 되는 이제 그 DLP의 팝업 창이고요. 이 팝업 창 안에는 어떠한 이제 뭐 액션에 의해서 어떠한 장치가 또는 뭐 어떠한 그 뭐 액션이 어떻게 되었다, 차단되었다, 뭐 허용되었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 팝업은 이제 설정에 따라서 표시를 안 할 수도 있고 이 안에 문구도 다 이제 관리자가 원하는 내용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DLP를 이제 확장을 설치를 하고 나면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기본 설정을 반드시 해 주셔야지만 DLP 기능을 정상적으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전에 앞서 여기 확장 설치하는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요 확장을 설치하시고 나서 요 DLP 설정이라는 메뉴만 원래 보이실 거예요. 처음에 DLP 확장을 설치하시고 나면 요 아래 내용은 보이지가 않고 DLP 설정 요것만 보이시게 되거나 최근 버전에서는 요 DLP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은 그 가이드 방식으로 그 이제 스텝 바이 스텝 방식으로 이 필수 설정 부분을 이제 수행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필수 내용으로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이 DLP 모듈에 대한 그 사용권 키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 할당받은 라이센스 정보를 가지고 이제 그랜트 넘버를 가지고 프로덕트 다운로드 사이트에 이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DLP 제품 메뉴에 그 우측에 그 텍스트 설명 부분에 보시면은 DLP 사용권 키 정보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복사를 하셔서 여기 키 항목 부분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고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은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은 그 할당한 키에 상응하는 이 DLP 제품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지금 저는 이제 엔드포인트 DLP에 대한 키를 넣고 이제 활성화를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모듈에 DLP 엔드포인트 모드는 이렇게 데이터 보호 및 장치 제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간 연구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활성화가 되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뭐 네트워크 DLP 같은 경우에는 해당 키를 넣고 이제 추가를 하시게 되면은 요 각각 해당하는 항목에 맞게 이 모듈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키를 넣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은 이제 그 저장소, 증거 저장소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증거 저장소는 여기 표시되는 것처럼 UNC 방식으로 EPO 서버가 접근을 하기 때문에 공유 폴더 형식으로 이렇게 저장소를 하나 생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하고 자격 증명을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공유 암호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 값으로는 변경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두고 이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이 공유 암호의 역할은 이제 뭐 DLP 에이전트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검역으로 되어 있는 쿼런틴 되어 있는 항목들을 복원을 할 때 또는 뭐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제 바이패스를 수행을 할 때 이 여기에 설정한 암호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이런 그 항목입니다. 최근 버전에 이제 DLP 11.5부터 아마 적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버전에서는 이렇게 DLP 설정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단계별로 뭐 1단계 라이센스 키를 넣으십시오. 뭐 2단계 뭐 공유 폴더 저장소를 설정하십시오. 뭐 3단계 어떤 정책을 하실 건지 뭐 선택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단계별로 가이드가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쉽게 아마 설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구성이 완료가 되면은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DLP의 나머지 항목들이 다 이제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뭐 분류라든지 인시던트 관리자, 뭐 정책 관리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활성화가 되고 이 이후부터 실제로 정책을 설정을 해서 정책을 뭐 적용도 하고 배포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DLP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추가 확장 파일을 이제 설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이제 네트워크 DLP는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제공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라는 확장도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DLP 이 프리베이션 안에 또 이제 DLP 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라는 이런 확장이 또 추가로 또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EPO 메뉴에서 이렇게 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라는 메뉴가 또 추가가 되고요. 이 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를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EPO에 등록된 이 네트워크 장비들에 대한 이 상태 정보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뭐 CPU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 하드디스크 사용량, 네트워크 부분을 또 이렇게 확장을 해서 보시면은 지금 이 어플라이언스의 각각의 랜 포트로 데이터들이 트래픽이 잘 들어오고 있는지 트래픽 양에 대한 이런 그래프도 이제 표시가 되고요. 이 메뉴를 반드시 봐야 되는 이유는 네트워크 DLP는 이 트래픽이 특정 포트로 정상적으로 들어와야지만 탐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고 EPO에서 보여진다고 해서 탐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랜 포트나 이제 뭐 캡처 포트로 데이터가 들어와야 제대로 탐지가 된다든지 이런 그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 확장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네트워크 DLP 같은 경우에도 그 소프트웨어 이제 마스터 리포지토리에 체크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일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DLP 디스커버 서버, 뭐 DLP OCR 애드온 그리고 뭐 DLP 서버 이런 그 디스커버들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스터 리포지토리에 체크인을 해가지고 배포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OCR 애드온 같은 경우에는 디스커버 서버를 구성한 후에 이 디스커버 서버에다가 이 패키지를 EPO에서 배포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확장에 대한 설치가 다 완료가 되고 어플라이언스의 그 연동이 다 완료가 되고 나면은 이렇게 이제 그 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라는 정책에서 이러한 항목들에 대한 이제 설정을 이제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잠시만요. 좀 물 한 잔 먹고 가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 EPO에서 이제 폴리시 카탈로그 메뉴로 가셔서 커먼 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라는 정책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 안에는 이렇게 뭐 날짜와 시간, 그다음에 DNS 서버, 그다음에 뭐 라우팅 설정, 그리고 이제 뭐 SSH 설정, 그다음에 로깅 설정 이런 항목들에 대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날짜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타임존, 뭐 이제 지역별 그 타임존 설정도 하실 수가 있고, NTP 서버에 대한 등록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 DNS 서버를 이용을 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 DNS 서버를 이제 넣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타임 서버를 사용을 하시려면은 이 DNS 설정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먼저 해주셔야지만 이 타임 서버에 대한 저장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뭐 특정 라우팅이 필요하시다면 라우팅 정보 주실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SSH가 열려 있지 않은데 관리자만 SSH를 통해서 접속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다가 이제 그 필요하신 정보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로그 또 전달을 위해서 여기 별도의 시스로그 서버를 지정을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DLP 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정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아까 이게 좀 혼동이 오실 수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커먼 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정책이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DLP 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커먼 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는 그냥 이제 이제 어플라이언스의 그냥 아주 일반적인 그 DLP가 아닌 그 그냥 일반적인 그래서 날짜, 시간, 뭐 DNS, SSH니까 되게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정이죠. 그리고 이 DLP 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는 이 DLP 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는 실제로 이제 그 DLP 동작에 관련된 이제 그런 설정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LP 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는 이렇게 이제 일반 뭐 캡처, DLP 모니터, 프리벤트 이메일, 프리벤트 웹, 뭐 유저 앤 그룹 이렇게 총 6가지 항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항목을 보시게 되면은 뭐 이제 로드 밸런싱이라던가 뭐 핍스 모드 그리고 이제 뭐 분석에 대한 설정, 이제 최대 분석 타임아웃, 그다음에 이제 뭐 다중 압축일 경우에는 몇 번까지 압축을 해제할 것인지, 그리고 최대 탐지할 파일의 사이즈 2기가가 최대고요. 최대 2기가까지 이제 파일 사이즈를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LP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뭐 특정 트래픽에 대해서 SMTP나 HTTP나 FTP나 이런 트래픽 유형에 대해서는 요 지정한 이메일 보호 정책이나 웹 보호 정책을 적용을 해서 분석을 해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트래픽에 대한 룰을 여기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각종 이런 어트리뷰트 값들을 이용을 조합을 해가지고 다양한 그 트래픽 탐지 룰들을 또 생성을 해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IP 주소, 뭐 포트, 특정 프로토콜이라든지 뭐 이메일 주소, 특정 URL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웹 프리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뭐 ICAP에 대한 설정, 그래서 뭐 ICAP, 그다음에 CQ ICAP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이제 선택할 수도 있고, 이제 뭐 리퀘스트냐 리스폰스냐. 근데 보통은 이제 요 REQ 리퀘스트에 대해서만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게 이제 기본 값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허용 호스트에 대한 설정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그 유저스 앤 그룹스라고 이제 하는 항목인데, DLP 네트워크 DL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품 특성상 구성상 이제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 값이 이제 기본적으로 표시가 되지가 않는데, 이것을 이제 LDAP 서버 연동과 이제 로그온 콜렉터라는 제품의 연동을 통해서 그 AD 기반으로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그 DLP 인시던트에다가 추가를 해주는 그런 이제 추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온 콜렉터는 이제 별도로 설정이나 이제 구성이 필요한 제품이고, 여기 보시면은 옆에 제가 이제 요 URL을 하나 이제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어떠한 그 동작을 하는 제품인지 어떻게 구성을 하면 되는지 이런 이제 상세 가이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DLP 정책에 대한 DLP 이제 그 구성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이제는 그 DLP 이제 정책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DLP 정책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그 지원하는 이제 규칙에 제가 조금 더 추가로 내용을 넣어봤습니다. 여기 이제 좌측 상단을 보시면은 포인터를 잠깐 띄고요. 좌측 상단을 보시면 아마 요 아이콘들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 아이콘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제가 여기다 설명을 좀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아이콘은 윈도우 아이콘이죠.
그래서 요 아이콘은 이제 윈도우 제품에다가 윈도우용 DLP에다가 엔드포인트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요 사과 마크는 이제 애플이니까 맥OS가 되겠죠. 맥OS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요건 이제 네트워크 DLP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요 구름 마크는 이제 클라우드니까 이제 메가피에서 제공하는 이제 그 클라우드가 이제 엠비전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죠. 그래서 엠비전 클라우드 DLP, 이거는 이제 엠비전 클라우드 카스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스비와 연동이 가능한 정책인지 이렇게 인디케이터 형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게 직관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정책의 아이콘에 대한 내용은 제가 조금 뒷장에서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릴 거고,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제가 이렇게 빨간색 박스로 해가지고 NDLP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항목들이 있는데, 요것들이 네트워크 DLP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통신 보호, 웹 보호, 이메일 보호,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DLP 이제 프리벤트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규칙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그 아이콘에 대해서 제가 추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DLP 이제 그 규칙 집합입니다. 요 화면은 규칙 집합이고, 요 규칙 집합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이 규칙들이 이름이 이렇게 쭉 표시가 되고, 뭐 심각도, 그리고 이 규칙에 의해 탐지되어 있는 인시던트 수량, 그다음에 이 규칙들이 어떤 유형이냐, 여기 보시면 뭐 네트워크 통신 보호 이렇게 쭉 이렇게 이름이 있죠. 그리고 이 우측에 보시면은 실시 대상이라고 하는 요 열에 요 아이콘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메일 보호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메일 보호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이 4개가 다 있고 불은 요 윈도우에만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 이메일 보호 규칙은 윈도우용 DLP, 맥용 DLP, 네트워크 DLP, 엠비전 클라우드 모두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규칙이고, 모두 다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윈도우용만 설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웹보호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콘 자체가 윈도우하고 네트워크 DLP 이렇게 두 가지만 지금 이제 있죠. 그리고 불도 2개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웹보호 규칙은 윈도우용 DLP와 네트워크 DLP만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이고, 둘 다 제품에 지금 다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사과 마크가 없는 정책에 대해서는 맥용 DLP에서는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없다,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네트워크 아이콘이 없는 규칙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DLP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규칙이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DLP에 대한 이제 그 정책의 구조를 제가 좀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표로 이렇게 도식화를 좀 시켜봤는데, DLP 정책은 다른 메가피 제품의 정책하고 구조가 이제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레이어가 하나가 더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일단 크게 안쪽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쪽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로 각 유형별로 뭐 탐지나 차단을 수행하는 이제 규칙들이 있습니다. 규칙. 뭐 예를 들어서 웹 보호 규칙,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나가는 데이터에 대한 탐지와 제어를 하는 웹 보호 규칙, 뭐 이메일, 뭐 USB 차단 이런 것들이 요 이제 각각의 보호 규칙이 되는 거죠. 보호 규칙이 되고요. 요 규칙들을 여러 가지 규칙들을 모아놓은 것을 이제 규칙 집합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이 규칙 집합들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이 이제 DLP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EPO를 관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메가피 제품을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이제 ENS 백신 같은 경우에는 백신은 시스템 트리에 할당한 정책 내용을 딱 보고 그 정책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은 그 안에 뭐 이제 각각의 항목들에 대한 설정 화면이 이제 바로 보여지게 되는 반면에, DLP 같은 경우에는 할당된 정책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규칙 집합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규칙 집합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요 보호 규칙들의 목록들이 이렇게 쭉 표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가 더 있다, 이렇게 요 부분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 규칙들은 이렇게 조건, 예외, 대응 이렇게 세 가지 또 구분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내가 무엇을 탐지하고 무엇을 볼 것이냐, 어떤 사용자에 대한 것을 볼 것이냐, 어떤 내용에 대한 걸 볼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그 조건이죠. 그리고
대응은 이 조건에 만족하는 행위가 발생이 되면은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차단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뭐 허용을 할 것이냐, 모니터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암호화를 할 것이냐, 뭐 격리를 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설정을 하는 부분이고, 예외는 이 조건에 해당이 되더라도 이 대응을 적용을 하지 않겠다. 뭐 예를 들어서 임원분들이나 아니면 특정 그룹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근데 이 정책은 이 예외 조건에는 예외에 해당하는 이 항목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분류에 대한 부분을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아까 전에 이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이 분류를 제가 이렇게 따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분류가 DLP 정책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분류를 얼마나 잘 만들고 잘 이제 효율적으로 생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DLP 정책의 퀄리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분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과 함께 이제 그 각자 테스트 환경에서 좀 많이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는 이제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이 화면에 보여드리는 내용은 요 EPO 메뉴에서 데이터 보고 그리고 이제 분류라는 메뉴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이 화면을 이제 보시게 될 거고요. 여기 좌측에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이제 분류 목록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PII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그 개인 식별 정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각 국가별로 이렇게 뭐 개인 식별 할 수 있는 이런 패턴들이 분류들이 이렇게 이미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 대한 이제 코리안 PII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기 이제 중앙 패널에 요 분류에 대한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 이 분류에 대한 이름, 그리고 뭐 설명, 태그 아이디, 뭐 이런 등등 있고, 이제 중요한 내용은 요 밑에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이 분류를 하는 얘네가 필터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프록시미티, 비트윈 코리안 PII 키워드 앤드 뭐 이렇게 블라블라 있는데 요 안에 요것들도 역시 이제 그 특정 조건들로 이루어진 이런 이제 집합의 또 형태를 이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요 보기 버튼을 눌러보시면 요 항목은 이러한 조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보시면 각 행위, 각 열이 각각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리안 PII 키워드로 이루어진 요 사전 딕셔너리죠. 키워드들의 집합, 딕셔너리, 그리고 또는 이제 패턴. 이제 패턴은 정규식입니다. 정규식으로 한국 주민등록 번호를 탐지할 수 있는 요 패턴, 그리고 요 뒤에 또 설명드릴 건데, 뭐 이제 근접도, 그리고 이제 뭐 임계치. 이렇게 네 가지 조건으로 이루어진 요 항목, 요거를 이 분류로 사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 분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요 사전 안에 들어간 키워드가 있거나 있고 이제 미시니까 이제 엔드게 되겠죠. 이제 있고 주민등록번호 패턴이 탐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근접도가 100문자로 이렇게 뭐 안에 만족이 되고 최소 요런 건이 한 번 이상 있다고 하면은 요 분류 기준에 탐지가 됐다. 네, 그럼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필터죠. DLP 적용할 수 있는 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만큼 이 필터를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 아까 그 분류를 제가 여기 이제 화면에 이렇게 요 나와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분류의 이름이 코리안 PII라고 되어 있고요. 얘를 실제로 눌러보면은 조건을 이렇게 뭐 유사성으로 해서 사전, 패턴, 보다 작은, 뭐 최소 발견 등등등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각각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뭐 유사성, 이 조건들에 얼마나 유사한지 이 유사성으로 조건을 주고 뭐 사전, 요 탐지할 단어들의 이제 나열이죠. 이 사전으로 또 한 번 조건을 주고 이게 다 엔드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얘들은. 그래서 뭐 패턴으로 정규식으로 또 한번 탐지를 하고 근접도 이게 이 지정한 사전이나 이 정규식이 여러 단어 속에 있어도 이게 몇 번까지 몇 개 단어 안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를 탐지를 하겠느냐 그리고 이러한 유형이 최소 몇 번 이상 탐지가 되느냐 임계치를 만약에 10으로 주게 되면은 이러한 그 단어들이 10번 이상 탐지가 되어야지 잡겠다 이제 이런 설정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더 조건을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조건들을 뺄 수도 있고 더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더 넣을 수 있는 조건들의 예시를 보시면 뭐 이제 실제 파일 유형 오피스 파일을 한번 예를 들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오피스 파일 조건을 넣게 되면은 이러한
유형이 오피스 파일 안에서 탐지가 될 때 이런 식으로 또 범위를 좁힐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뭐 엑셀 파일이라든가 워드 파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고, 이건 뭐 DB 형식의 파일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픽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픽이랑 또 약간 좀 거리가 멀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파일에 대한 유형도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문서에 대한 속성, 문서를 작성을 할 때 속성 값을 이제 넣게 될 수도 있죠. 뭐 설명에 대한 내용도 있을 수도 있고 작성자 정보를 넣을 수도 있겠고요. 그럼 이런 것들도 하나의 파라미터로 이렇게 넣어서 조건 값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파일에 대한 정보, 뭐 파일에 대한 이름이라던가 파일에 대한 확장자, 뭐 파일 크기, 뭐 날짜, 뭐 수정한 날짜 이런 것들도 이제 조건을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파일 크기를 만약에 조건으로 넣게 되면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하면서 파일 크기가 뭐 10메가 이상인 것만 잡아라. 뭐 이런 식으로도 조건을 또 이제 만드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건 실제로 이제 그 DLP 정책에서 요런 이제 조건을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윗부분에는 윗부분 좀 잘라내는데, 그냥 이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해서 이 표에서 보이시는 거 조금 이제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요. 아까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조건, 예외, 대응. 지금 화면이 잘 보이고 계시는가요? 잠깐만. 예, 예, 예. 네네. 네, 이제 네, 이제 조건과 예외 대응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탭이 이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각각 탭을 누르시게 되면은 설정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분류가 있죠. 제일 먼저 나옵니다. 분류가. 그래서 이 분류를 아까 이제 만들어 놓은 화면에서 이제 그 만들어져 있거나 이제 관리자가 직접 만들어 놓은 분류를 여기서 가져와 가지고 여기다가 적용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류도 여기 이제 오어나 엔드 조건으로 여러 개를 엮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이거 같은 이 규칙은 이제 이동식 저장소 보호 규칙을 예시로 들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USB나 그런 외장 하드 같은 경우에 글로 이제 넘어가는 파일이 이제 복사되는 경우에 대한 이제 탐지 조건이고, 요 이제 추가 항목으로 이제 뭐 사용자에 대한 조건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 사용자라고 하게 되면은 사용자 구분 없이 모두 다. 근데 여기다 만약에 LDAP 연동이 되어 있거나 특정 계정에 대한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 해당 계정으로 로그인된 세션에 대해서만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이런 방식을 또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일을 복사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윈도우 탐색기를 통해서 하는 경우, 아니면 또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써서 파일을 복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조건을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복사 방향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이 넘어가는 경우냐, 파일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냐, 로컬 컴퓨터 기준으로 파일이 나가는 경우, 아니면 외부에서 파일이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것들도 탐 조건으로 이렇게 걸 수가 있고요. CD, DVD, 뭐 이동식 장치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선별적으로 또 이렇게 대상을 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설정을 하고 나면은 이제 대응을 또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대응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뭐 차단하고 모니터링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각각 규칙에 따라서 지원하는 액션 이 대응이 다릅니다. 차단이 안 되는 규칙도 있고 또 모니터링이 안 되는 규칙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액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각각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 통보 부분도 있어요. 사용자 통보 부분은 이제 앞서 이제 그 엔드포인트 DLP의 콘솔 화면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 중에 사용자 PC에서 팝업이 뜬다, 이렇게 회색 창으로 이렇게 팝업이 뜨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 확장 버튼을 눌러 보시면은 각각 이제 제공되는 이제 그 빌트인으로 제공되는 그런 이제 사용자 통보 그 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원하는 내용의 창을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 우측에 여기에는 이제 이 팝업이 얼마나 오래 유지가 될지 이 시간에 대한 설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팝업 창을 체크를 아예 안 하시면 아마 팝업이 안 뜨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인시던트 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에 해당하는 이제 탐지가 되면, 조건에 해당하는 액션이 탐지가 되고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에 대한 요 일련의 내용들을 인시던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인시던트를 보고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EPO로 인시던트를 이걸 보고받고 싶지 않다, 나는 이거 EPO에서 볼 필요 없고 그냥 엔드포인트에서 차단만 잘 하면 돼, 이럴 경우에는 요걸 체크를 해제를 하시게 되면은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한 인시던트들이 EPO로 전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원본 파일을 증거로 저장. 이거 역시 이 해당하는 이 DLP 규칙에 해당하는 뭐 이제 증거 파일이 파일이 있는 경우에 이 파일을 증거로서 아까 DLP 설정할 때 그 UNC 경로로 접근할 수 있는 그 증거 저장소에다가 이거를 증거로 저장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를 이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체크를 안 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증거 파일이 그 증거 저장소로 저장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회사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 회사 네트워크와 연결이 끊긴 컴퓨터 이렇게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되게 앞부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이 엔드포인트의 그 동작 방식 거기 보시면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사 네트워크와 연결이 된 컴퓨터라는 거는 EPO 서버와 통신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회사 네트워크와 연결이 끊긴 컴퓨터라는 건 이제 오프라인이죠. 그 EPO 서버와 연결이 끊긴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네트워크가 죽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EPO 서버와 통신이 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뭐 밖에 나가는 경우가 되겠죠. 뭐 회사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서 이제 외근을 가거나 아니면 지방에 있거나 그래서 뭐 EPO 서버랑 통신이 되지 않더라도 않을 경우에 어떻게 액션을 할 건지 지금은 연결된 시스템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연결된 상태의 액션이 차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EPO와 통신되지 않더라도 이거와 동일하게 차단 액션을 수행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회사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이거를 허용으로 해놔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회사 네트워크 연결이 끊겼을 때는 차단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각각 다르게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정책을 이제 설정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이제 예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외 부분은 이제 예외 사용 여부를 이제 선택을 이제 하시고 예외 역시 이 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형식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특정 분류에 대한 예외를 할지, 뭐 특정 사용자에 대한 예외를 할지,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예외를 할지 이렇게 이제 조건을 주시고 예외를 이제 저장하시게 되면은 요 조건에 대해서는 예외 처리가 되는 그 실제로 차단이나 여기 대응에 설정한 이런 액션이 동작하지 않게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정책을 이제 만드는 예시를 제가 이제 장치 제어에 대한 부분 하나하고 데이터 보호에 대한 부분 하나를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실제로 제가 설명드리는 것도 뭐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순서에 대한 표시를 좀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그냥 짚고 넘어가면은 이제 각자 테스트 환경에서 그 순서를 보시면서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은 정책을 아마 이렇게 잘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위에 EPO 메뉴에서 DLP 정책 관리자로 이동을 하셔서 규칙 집합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액션 새 규칙 집합을 클릭을 하시고 규칙 집합의 이름을 입력을 하시고 확인 버튼을 이제 누르시면 요 지정한 이름으로 규칙 집합이 이제 생성이 되죠. 그리고 그 규칙 집합을 클릭을 하시면 요 밑에 이렇게 이제 빈 창이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액션 버튼, 그다음에 새 규칙, 그다음에 원하는 유형의 정책을 이제 규칙을 이제 선택을 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 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엔드포인트 DLP에서 제공하는 게 데이터 보호, 그다음에 매체 제어, 장치 제어, 그다음에 탐색, 응용 프로그램 제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데이터 보호는 실제로 아래 내용을 까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까보고 그거에 대한 뭐 파일 이동이라든가 복사에 대한 이제 제한을 하는 거고 장치 제어 같은 경우에는 외장 장치가 연결되는 그 수준에서 제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USB 장치가 특정 USB 장치가 연결이 되면은 이것을 읽기 전용으로 동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파일 시스템에서 접근을 못하게 할 것이냐 컨텐츠를 까보는 게 아니고 그냥 장치에 대한 제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장치 제어에 대한 이제 그 정책 예시이기 때문에 이 규칙 집합 안에서 여기 장치 제어 이 탭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0번으로 해가지고 장치 제어 클릭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액션, 새 규칙, 이동 시정 장치 클릭 이 규칙을 이제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정책을 만드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규칙 이름을 입력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사용 여부. 그래서 사용하지 않음으로 하게 되면은 만들어도 이 규칙이 이제 동작을 하지 않는 거고 이 상태를 사용으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지만 제대로 그 정책이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요 CC 대상에 대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윈도우용인지 맥용인지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그 체크한 OS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그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정책 내용 중에 이제 조건, 예외 대응 이게 여기 이렇게 이제 밑에 연결이 돼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지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및 이동식 저장소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그 장치에 대한 설정을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 항목들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확장 버튼을 눌러 보시면은 여기 쭉 나열되어 있는 요 아이템들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나열되어 있는 아이템들은 이제 당연히 그 관리자가 추가를 하시거나 편집을 해서 쓰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하시는 걸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쓰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기본 제공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 이제 맥하고 윈도우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윈도우용이라고 체크를 여기 했는데 여기 항목은 맥으로 만약에 체크를 하시게 된다. 그러면 이 정책을 생성을 하게 될 때 그 알림창이 뜹니다. 그 해당하는 OS에서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내창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기본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메가피에서 이제 그 빌트인으로 제공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빌트인으로 제공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자체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만드실 때는 이 항목을 복제를 하게 되면 그 안에 내용을 이제 편집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수정을 하실 때는 복제를 했어야 된다.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건을 지정을 하면 그 후에는 이제 대응을 이제 수행을 합니다. 대응을 이제 설정을 하는데 여기 이제 액션, 매치 제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액션 없음, 차단, 읽기 전용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액션 없음은 그냥 허용을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차단은 그 조건에 상응하는 장치가 연결이 되면은 접근을 아예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읽기 전용은 말 그대로 그 안에 있는 내용만 볼 수 있고 복사를 할 수는 없는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끔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사용자 이제 통보, 파업창 내용을 이제 선택할 수가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 파업창 내용 중에 이제 디폴트, 리무버블 스토리지, 프로텍션, 유저 노티피케이션.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이동식 저장 장치에 대한 규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그 추가 코멘트로 해서 네트워크 DLP는 이런 사용자 통보를 당연히 당연히 띄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엔드포인트 DLP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사용자 통보는. 그리고 인시던트 보고 체크를 이제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사용자 PC에 뭐 USB가 연결이 되면은 그 이제 뭐 허용되는 건지 아니면 차단된 건지에 따라서 액션이 이제 발생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정보들 어떤 PC에 언제 어떤 PC에서 어떤 장치가 뭐 사용자가 누구고 액션이 어떻게 되었다 이런 일련의 정보들이 인시던트 형태로 저장이 돼서 EPO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네, 요거는 이제 예외를 이제 세팅하는 부분이고 예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외에 대한 조건을 이제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USB 장치의 일련 번호를 이 예외의 기준으로 이렇게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좌측에 사용할 수 있는 이 항목들 값들 중에서 USB 장치 일련 번호, 이게 시리얼 번호죠. 시리얼 번호 선택을 하시고 여기 그 조건에다가 이제 뭐 포함을 할 수도 있고 뭐 똑같이 일치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항목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다음과 같은 이렇게 해서 그 USB 장치 일련 번호를 이렇게 쭉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장치가 누구의 것인지 아니면 뭐 특정 용도가 있다면 그런 걸 이제 구분하기 쉽도록 이렇게 설명을 달아주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일련 장치 번호를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모니터링 정책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 대응에 액션 없음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장치들을 이제 연결을 해 보시면 인시던트 정보에 그 연결된 장치에 대한 일련 번호가 좀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장치 제어 규칙에 대한 생성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제는 이제 데이터 보호 규칙에 대한 생성 방법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렇게 제가 번호를 다 매겨놨기 때문에 여기 설명을 보시고 이 번호대로 쭉 따라해 보시면은 규칙을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이제 일단 여기 이거는 제가 이제 분류부터 한번 만들어 보는 거를 한번 자료에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 여기 이제 보시면은 EPO 메뉴에서
데이터북에서 분류로 일단 이동을 하셔가지고 여기 액션 버튼에서 새 분류를 클릭을 하시고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 분류의 이름을 여기다 입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장을 누르시고 이렇게 그 분류 생성한 분류 화면에 또 밑에 액션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새 콘텐츠 분류 기준이라는 이런 또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 분류가 탐지할 데이터에 대한 이런 그 또 필터를 이제 만듭니다. 이 안에서 이제 뭐 데이터 조건도 선택을 하시고 분류에 대한 이름도 입력을 하시고 이렇게 쭉 이제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한국 이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탐지 필터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본으로 제공되는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체크를 하시고 여기 이제 임기값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한 개 여기서 1로 설정을 하면은 주민등록번호가 한 건 이상일 경우에 탐지를 해라 이렇게 조건을 주는 거고 요거를 만약에 100이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은 한국 주민등록번호 패턴이 100개 이상 탐지가 되면은 발견이 되면은 탐지를 해라 이렇게 이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 여기에 이제 요 선택한 이름이 잘 적용되는지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분류를 이제 앞선 과정에서 요걸 이제 분류를 생성을 하신 거죠. 분류를 생성을 하시면 이제 규칙 집합으로 와서 아까는 장치 제어를 선택하셨지만 지금 이제 데이터 보호를 선택을 하시고 데이터 보호 탭을 선택하시고 밑에 있는 액션 버튼에서 이렇게 새 규칙 이메일 보호 저는 이제 이메일 보호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메일 보호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규칙에 대한 이름, 그다음에 사용 여부, 그리고 여기 CC 대상에 이제 원하시는 항목에다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지원하지 않는 유형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 그레이 아웃이라고 하죠. 여기 이렇게 박스가 이제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조건에 아까 저희가 만든 요 한국 주민등록번호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하고요. 이메일 요소 중 하나 이라고 하는 건 여기를 눌러보시면은 그 이메일의 그 탐지 위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목인지 본문인지 첨부 파일인지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이메일 요소 중 하나라고 하면은 그냥 전체 요소를 다 보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발신자 보낸 사람 정보 그리고 뭐 암호화가 돼 있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봉투에 대한 정보도 설정할 수가 있고 이제 받는 사람에 대한 조건도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대응을 어떻게 할지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잘 아시겠죠? 어떻게 액션을 할 거냐, 차단을 할 거냐, 차단을 할 거면 이제 뭐 알림창을 띄울 것인지, 그다음에 인시던트 저장할 건지, 원본 파일 저장할 건지 이런 것도 이렇게 다 체크를 원하는 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외 같은 경우에 예외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 내용을 보시면 앞에 그 조건이랑 동일한 내용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류 다시 정의하시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보낸 사람이 누구에 따라 또는 받는 사람이 누구에 따라 이렇게 예외 항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간단한 예시로 보면 보통 이런 경우가 되게 일반적일 수도 있죠. 내부에서 내부로 가는 거는 예외, 내부에서 외부로 가는 거는 뭐 모니터링 또는 뭐 내부에서 외부로 가는데 특정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차단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들을 보통 아주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이럴 경우에 여기서 이제 내부에서 내부로 가는 거를 여기를 이제 그 회사 내부에 쓰는 이제 이메일 도메인 주소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내부에서 내부로 가는 거는 예외를 하고 그게 아닌 경우는 뭐 내부에서 외부로 가거나 뭐 다른 조건의 경우에는 탐지를 하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장치 제어 규칙도 만들었고 데이터 보호 규칙도 만들었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정책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이제 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책을 규칙을 이제 만들었으면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가피 EPO에서는 정책을 적용하는 단위가 기본 단위는 여기 시스템 트리에 있는 이제 그룹입니다. 시스템 트리 그룹에 적용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시스템 트리 그룹이 아니라 개별 시스템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이 하는 요 동안에는 제가 이제 시스템 트리에다가 적용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스템 트리로 이동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EPO 메뉴, 시스템 트리 이렇게 오셔가지고 내가 이 정책을 어디 그룹에다가 적용을 할 것인지 일단 선택을 합니다. 시스템 트리는 그 상속 개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그룹에다가 정책을 적용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하위 그룹에 다 적용이 되는 이런 이제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 상속은 특정 지점에서 상속을 이제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테스트를 위해서 내 조직은 시스템 트리의 그 최상단 조직이죠. 그래서 여기다 건다는 것은 곧 모든 시스템 트리에다가 다 이 정책을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 조직을 선택을 하시고 우측에 있는 이 작업 패널에서 할당된 정책 탭을 클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 밑에 화면으로 모든 지금 EPO에 체크인되어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한 목록이 이렇게 쭉 표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DLP만 볼 것이니까 여기서 이제 요 드롭다운 메뉴에서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요 DLP 정책에서 쓸 수 있는 요 범주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 중에서 저희는 요 DLP 정책이라는 범주를 이제 클릭을 할 겁니다.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 DLP 정책의 구조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내용이 이제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이 정책을 클릭을 하면은 다른 제품들은 요 바로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쭉 나오는 반면에 DLP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규칙 집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 DLP 정책을 클릭을 하고 요 안에 있는 지금 이제 화면에서 이제 그 생성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 규칙 집합을 이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규칙 집합 화면에서 하단에 있는 액션 버튼을 클릭을 하고 규칙 집합 활성화라는 이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규칙 집합들의 목록들이 이렇게 쭉 표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이제 규칙 집합을 체크를 하시고 밑에 있는 이제 확인 버튼을 이제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활성화한 규칙 집합이 이렇게 목록으로 표시가 되고 여기에 얘가 어떠한 그 규칙들이 이렇게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가 쭉 표시가 나옵니다. 아까 전에 OS별로 이렇게 그 아이콘이 나온 것처럼 그거와 동일한 개념으로 각각 그 규칙 유형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네트워크 통신이고 이거는 프린터, 이거는 뭐 이동식 저장 장치, 이거는 웹 보호, 뭐 클라우드 보호, 이건 이제 이메일 보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규칙들에 대한 요 아이콘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데이터 보호 규칙에 대한 내용, 요거는 이제 장치 규칙, 매체 제어에 대한 내용, 그리고 뭐 디스커버 탐색 규칙이 만약에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잘 적용되는지를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요 내용을 DLP 정책에다가 반영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은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정책 적용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그 클릭을 하시기 전에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요 내용을 보셔야 돼요. 요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그 보류 중인 변경이라고 나와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전에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 만약에 정책이 있었다. 이전에 만약에 반영되어 있는 정책이 있었다. 근데 누군가가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정책을 변경을 했어요. 내용을. 그렇게 되면 적용을 하기 전에 여기에 보류 중인 변경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정 시점이죠. 과거 시점,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적용되어 있는 요 내용이 뭔가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보류 중인 변경이라고 이렇게 예라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예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책 적용을 누르지 않고 그냥 이 화면을 벗어나게 되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반영한 이 설정한 내용들이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 집합을 활성화하고 요 보류 중인 변경이 예라고 되어 있으면 반드시 정책 적용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정책이 적용되었다. 요 화면까지 봐야지만 EPO에 이 변경된 내용이 다 잘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DLP를 처음 다루시는 분들은 좀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까지만 이제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뭐 내가 웹보나 이메일보 내용 잘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반영까지 다 이제 그 확인까지 다 눌렀으니까 적용이 이제 되신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요걸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오케이 닫기 딱 누르시고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정책 가져가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 반영이 안 된다. 왜 동작이 안 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 요 부분을 꼭 보시고 여기 예로 되어 있으면 정책 적용을 누르시고 나면은 요게 이제 아니요 뭐 하여튼 네, 다른 아이콘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래야지만
그 변경 사항들이 다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정책을 받아가가지고 클라이언트가 받아가서 테스트를 해야지 의도한 대로 잘 동작을 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책을 만드는 것까지 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인시던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에 의해서 탐지가 잘 됐는지, 지금 어떠한 이런 DLP 위반 사례들이 조직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인시던트 관리자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EPO 메뉴에서 인시던트 관리자라는 이제 메뉴를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또 이제 대시보드 형태의 이제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 가지 탭이 있는데 일단 이 분석이라는 탭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대시보드처럼 유형별, 뭐 항목별 이렇게 그 통계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어떠한 유형에 대한 위반 사례가 제일 많은지 이렇게 원형 도표도 나오고 뭐 사용자에 대한 정보도 나오고요. 뭐 어떤 분류에 탐지된 게 제일 많은지, 뭐 어떠한 장치에 대한 게 많은지, 뭐 인시던트 숫자는 어떤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표시가 됩니다. 이것들은 이제 편집이 다 가능하고 그리고 요 이제 인시던트 목록을 보시면 실제 리스트 형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발생한 인시던트들이 이렇게 쭉 순서대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시던트의 그 레코드별로도 이렇게 보셔도 되지만 요 각각의 상세 인시던트 내용을 보시려면 요 앞에 인시던트 아이디라고 표시되어 있는 숫자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요 각각의 상세 인시던트 내용으로 이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시간 정보가 있죠. 언제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 액션 차단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심각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엔드포인트 DLP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엔드포인트에 대한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뭐 DLP 버전이 뭐였는지 여기 실제로 원래 사용자 정보가 표시가 돼요. 여기 이제 그 컴퓨터 호스트 이름 그다음에 유저의 그 계정 이름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제가 이제 아마 지웠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텍스트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추가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뭐 장치 관련된 인시던트면 장치에 대한 정보가 표시가 되는 거고, 뭐 해당 특정 이제 뭐 키워드라든지 뭐 정규식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뭐 어떠한 내용들이 탐지가 됐다 또는 웹 관련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웹 URL 이게 어떤 URL로 접근을 하려고 했다든지 이런 그 정책 관련된 추가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아까 장치 제어 그 규칙을 만들 때 제가 그 USB 시리얼 번호 같은 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이제 USB 그 시리얼 번호가 나와 있지 않은데 그 USB 시리얼 번호가 표시되는 그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이렇게 값이 쭉 나와 있게 돼 있고요. 그걸로 이제 그 드래그 하셔가지고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셔가지고 USB 일련 번호로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해당 액션에 관련된 요 증거 파일 이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기밀 문서라고 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이 탐지가 됐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파일이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었는지, 그다음에 뭐 이제 샤 값이 있고 이렇게 추가 정보들이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일단 그 네트워크 DLP, 엔드포인트 DLP 모두 요 동일한 인시던트 관리자라는 항목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보고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에 엔드포인트 DLP면은 뭐 DLP4 윈도우즈, 뭐 DLP4 macOS 이렇게 표시가 되고 네트워크 DLP 같은 경우에는 DLP 프리벤트나 모니터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관계로 한 11시 한 30분까지 조금 더 한 7분 정도 더 좀 안내를 드리고 이제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DLP 네트워크 DLP 구성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그 토폴로지 설명드렸을 때 이 네트워크 이렇게 조직에 붙어 있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드렸고, 요거는 제가 DLP 그 장비별로 아주 간략하게 설정할 수 있는 단계를 좀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EPO랑 통신이 가능한 네트워크에 이제 구성을 하고 이제 기본적인 네트워크 설정을 이제 하시게 되고 EPO랑 이제 연동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스위치에 이제 뭐 스팬 또는 미러 포트를 설정을 해서 이렇게 모니터 어플라이언스와 연동을 해주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고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요 단계별로 이게 제가 제공해드리는 문서를 보시면 단계별로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렇게 많이 다뤄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이드를 보고 잘 환경을 구성할 수 있었을 정도로
그 안내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따라 해보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트래픽이 잘 들어온지는 또 이런 메뉴로 이동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프리벤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리벤트도 이렇게 이런 단계별로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은 아마 개념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디스커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버 하나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소프트웨어 설치하시고 EPO랑 연동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디스커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설정이 완료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EPO에서 그 연동이 잘 되면은 이렇게 디스커버 서버에 대한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디스커버 작업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스캔을 돌려보면은 이런 이제 스캔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쭉 표시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탐지된 인시던트는 또 아까 그 DLP 인시던트 관리자에서 인시던트 목록을 보시면은 이렇게 뭐 DLP 프리벤트, 뭐 DLP 디스커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고 제품에 이름이 표시가 되고요. 아까 이제 그 로그온 콜렉터랑 LDAP 연동을 통하면은 네트워크 DLP도 사용자 계정 정보를 표시할 수가 있다고 안내를 드렸는데, 예, 구성이 되면 이런 식으로 계정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계정 정보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디스커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저장소 위치, 탐지한 항목 이름들, 그리고 뭐 적용된 분류들 이런 것들, 뭐 액션이 지정이 되면은 어떤 액션이 수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도 다 상세하게 표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기타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교육은 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추가 자료로는 이제 뭐 LDAP 연동하는 부분, EPO가 이제 LDAP을 연동을 해서 AD 정보를 사용하실 수가 있죠. 계정 정보나 그룹 정보 이렇게 이런 방법대로 구성을 하시면은 LDAP 연동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그 DLP 자료에서 아마 보셨었던 분들도 계실 건데, 그 네트워크 DLP들 그냥 워크플로우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지만 요것도 한번 봐주시면은 아마 이해가 쉽게 잘 되지 않으실까.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프리벤트 장비를 웹 게이트웨이, 메가피 웹 게이트웨이에서 어떤 위치에서 연동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룰셋에서 IK 클라이언트가 기본으로 원래는 없는 항목인데, 여기 이제 그 애드 버튼을 눌러가지고 그 라이브러리 형식으로 그 IK 클라이언트에 대한 항목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리퀘스트, 리스폰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요 서버에 대한 내용을 이제 그 DLP 프리벤트 장비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ICAP 서버, 그 DLP 프리벤트 IP 주소, 그다음에 뒤에 포트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서버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 ICAP 리퀘스트에 대해서 지정한 DLP 프리벤트 장비로 이렇게 넘겨주게 되는 이런 이제 구성입니다. 아마 타사 웹 게이트웨이 장비도 아마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아마 지정을 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혹시 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지 있으시면은 뭐 채팅으로 알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메일로 저한테 뭐 별도로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